안녕하세요. 영원한 자주국방 정확한 국방 소식 전해드리는 한국 국방 뉴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K9은 단연 K방산의 대표 선수로 손꼽힙니다. 이는 한반도에서도 실전에 얼마나 월등한 성능을 갖추었는지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2010년 11월 연평도에서 북한군의 기습 공격을 받았을 때 북한군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우리 군이 반격하지 못하도록 연평부대 K9 진지에 122mm 방사포탄을 쏟아붓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자주포 6문 중 2문이 공격받아 이상을 일으켰으나 대한민국 군은 적의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도 즉각 반격하여 북한군 주력이 있는 무도 진지를 초토화시켰습니다. 북한군 방사포탄의 탄도로부터 발사 위치를 즉시 파악해 엄청난 화력으로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이미 실전 경험으로 성능을 입증한 K9 자주포는 현재 더욱 높아진 성능으로 세계에서 알력 높은 독일산 자주포와 어깨를 맞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독일산보다 한국산이 낫다는 반응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최근 한국 방산이 유럽으로 퍼져나가면서 유럽에서는 독일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K9 자주포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불기 시작한 한국 무기 열풍은 사그러들지 모른 채 타오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K9을 탈락시키고 독일 자주포를 선택했던 영국조차 내부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영국군 원로 장군들은 정치적 이유만으로 한국산 자주포가 아닌 독일산을 선택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프간의 교훈을 잊었냐며 분노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영국에서 도입한 독일 자주포 자체의 시범 운용 과정에서 승무원들이 구토하고 실신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이 공개되며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영국 차기 자주포 사업에서 K9이 탈락하고 독일의 차세대 차륜형 자주포 RCH-155가 채택되었습니다. RCH-155는 독일과 네덜란드의 합작 장갑차인 복서에 독일 KMW사 크라우스 마파이 베그만에서 제작한 무인 포탑을 탑재하여 만들어진 자주포로 이동 중 사격이 가능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 선정 과정에서 비교 테스트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은 이례적으로 입찰 공고를 내기도 전에 독일의 RCH-155를 선택했고 한국을 비롯해 영국 자주포 사업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던 여타 방산 업체들까지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정정당당한 맞대결 이후 떨어진다면 납득할 수 있으나 이번 사업에서는 노르웨이 현지 테스트와 같은 성능 비교 테스트도 받아볼 기회도 없었습니다. 사실 영국 자주포 사업은 2025년에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예상보다 빠르게 테스트도 없이 도입을 결정한 것은 영국과 독일 간의 정치적 거래가 있었던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의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향후 수십 년간 운용할 자주포가 결정됐다는 소식에 이를 직접 운용할 영국 군인들은 분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이라크 전과 아프간전을 경험했었던 베테랑들이 실전에서 얻은 교훈을 잊은 거냐고 분통을 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미국의 동맹국으로 중동 분쟁에 파병되어 전투를 치렀던 영국군은 미군과 동일하게 경량화된 차륜형 장갑차는 전장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차륜형 차량은 기본적으로 궤도형 차량보다 최대 하중이 낮게 설계되어 장갑 역시 얇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륜형의 뛰어난 기동성으로 부족한 방어력을 대체하겠다는 설계이지만 정작 이런 차륜형 장갑차를 직접 타고 중동으로 파병되었던 영국군은 실전에서 차륜형 장갑차의 취약한 방어력을 절실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교훈을 토대로 각국에서 중형 장갑차의 경우 궤도형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은 독일에서 값비싼 차륜형 장갑차 복서를 대규모로 도입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복서에 포탑을 얹은 자주포를 채택했으니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독일에서 만든 복서 장갑차가 그리 뛰어나지 않다는 것은 호주 장갑차 수주 전에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 한화의 레드백과 독일의 라인메탈사의 링스가 경쟁하고 있던 당시 호주 언론에서 진행 중이던 독일 복서 장갑차 도입 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는 보도를 하며 한국이 승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호주 육군은 노후화된 차륜형 장갑차 25일 대체하기 위해 독일의 복서 장갑차 450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호주 군 내부에서 복서 장갑차에 대한 불만을 표하며 사업이 축소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호주 군 관계자는 복서 장갑차에 대해 진동과 소음이 심하고 야간에 운전이 어려우며 폭발 시험 통과도 지연되고 있으며 장착할 수 있는 대전차 미사일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납품된 차량의 능동방어체계 통합이 어렵고 독일제 탄약만 사격할 수 있으며 유럽에서 맞춤 제작한 타이어가 필요하다는 것 등 정비 보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승무원들이 일산화탄소 중독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면 두통과 현기증, 메스꺼움과 구토감을 느끼게 되고 심해지면 창난과 호흡곤란, 마비 발작을 겪다가 정신을 잃게 되고 그대로 계속 노출될 경우 결국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의 무서운 점은 무생무치 저자극 금세 알아차리기 힘들고 의식 혼탁을 동반하여 같은 공간에 여러 명이 있었더라도 전부 정신을 잃을 때까지 누구도 대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도 많은 사고로 이어지는 일산화탄소 중독이지만 이걸 전시 상황으로 가정하면 더욱 심각해지는데요. 언제 적에게 공격당할지 모르는 전장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 혼탁이 발생할 경우 부대 전체가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산화탄소 중독 정도가 심하면 살기 위해서 차량 밖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인데 그랬다가는 역으로 적에게 총알셀에 노출될 수 있죠. 이러한 문제점들은 복서 장갑차를 그대로 차체로 활용한 RCH-155 자주포 외에도 이어받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차륜형 자주포인 RCH-155 역시 궤도형 자주포만큼 반동 제어가 완벽하다며 심지어 이동 중 사격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RCH-155의 실전 성능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의문을 품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인메탈에서 공개한 사격 영상에서는 반동을 잘 제어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최근 RCH-155의 포탑 시스템을 다른 차량에 탑재하여 사격한 영상이 공개되며 앞선 영상이 조작된 게 아니었냐는 의혹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열린 디펜스 IQ 미래 포병회의에서 스위스의 피라냐 장갑차에 RCH-155의 포탑을 탑재한 모델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사격 영상에서 RCH-155와 비교했을 때 차량이 확연히 반동이 증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사격할 때마다 차량이 넘어질 정도로 휘청거렸고 반동을 억제하기 위해 차량을 옆으로 기울였는데도 반동 제어에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게다가 피라냐 장갑차는 복서 장갑차보다 휠 한 쌍이 더 많고 크고 무거운 장갑차인데도 반동을 제어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더 작고 가벼운 복서 차체로 완벽하게 반동을 제어할 수 있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RCH-155 사격 영상에서 장약의 양을 줄여 반동을 줄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요. 장약은 포탄의 추진력을 제공하는 화약으로 장약의 양에 따라 사거리와 자주포의 반동이 좌우됩니다. 그렇기에 앞선 영상에서는 일부러 가장 작은 장약을 사용해 반동을 극도로 줄인 게 아니냐는 것이죠. 이번 영국 자주포 도입 사업이 베일에 쌓여있던 RCH-155의 진짜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지만 졸속으로 낙찰되며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복서가 차륜형 장갑차 중에서는 큰 장갑차라고 하나 그냥 포도 아닌 155mm 포의 반동을 온전히 견딜 수 있냐는 것에도 의문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155mm 곡사포의 반동이 워낙 심한 탓에 구형 자주포들은 사격 전 스페이드라 불리는 충격 감쇄 장치로 후미를 고정해 반동을 흡수, 상쇄시켜 왔습니다. 사격할 때마다 스페이드를 내리고 사격 후 이동할 때도 다시 스페이드를 올려야 하니 사격 후 적의 반격이 도달하기 전에 신속하게 이탈하는 휴대 운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차체의 반동 제어 기술이 발달하며 스페이드를 박을 필요 없이 신속하게 사격 후 이탈할 수 있는 자주포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자주포가 바로 K9입니다. K9의 반동 제어 능력은 155mm 자주포 중에서 손꼽히는 수준으로 스페이드를 받지 않고도 정밀한 사격 조정 능력이 필요한 TOT 사격까지 가능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것이 가능한 이유는 궤도형 차체의 안정성 덕분인데요. K9 차체는 폴란드 크랩 자주포의 차체로도 채택되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그 우수성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특히 험지를 오르내리는 능력은 한국산 기갑 전력을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K9의 경우 이미 크랩 자주포가 우크라이나의 험난한 지형에서 2년째 활약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얼마 전 폴란드에서 진행된 드래곤24 연합훈련에서도 폴란드군의 K9 자주포가 우수한 기동성과 험지 돌파 능력을 증명해 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최전선에서 적합한 자주포가 무엇인지 입증하고 말았습니다. 단순히 자주포 하나로 만족하기엔 너무 아까운 파츠라고 생각해 폴란드의 제안으로 한국과 폴란드 합작으로 K9 차체에 기반한 중형 궤도 장갑차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육군 전력 대신 독일산을 선택했던 영국이 이제는 항공전력에 눈길을 주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10월 12일 소식입니다. 내년도 국방 예산이 사상 처음 6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방 예산 증가율은 2년 연속 정부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웃도는 상황입니다. LSAM 등 한국형 미사일 방어 전력 구축에는 1조 5,326억 원이, 특임여단 전력 보강 등 대량 응징 보복 전력에는 6,249억 원, 군정찰 위성 사업 등 정찰 지휘 통제 기반 전력에는 7,963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알맞게 폭발물 탐지 및 제거 로봇 등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3,069억 원이 배정되었으며,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본격적인 양산을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5배 가까이 늘어난 1조 1,495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분담금 축소로 인해 추가적으로 필요해진 5천억 원은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한민국 역시 세계 각국과 발맞춰 방위비를 늘려가는 추세인데요. 이를 기반으로 한국은 항공강대국으로 차차 자리 잡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공군들과의 협력도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데, 영국 공군과 한국 공군 사이에 협력이 돋보입니다. 얼마 전 열렸던 2024 피치 블랙에서도 독일 공군이 한국 공군을 차별적으로 대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영국 공군은 대한민국 공군을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대우하며 한국에 대한 존중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 공군과 일본 항공자위대를 대등한 외교적인 격으로 대하며 두 나라 공군과 실질적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독일 공군과는 사뭇 상반되는 행보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공군과 영국 공군의 긴밀한 모습을 본 일본이 뜻밖의 초조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본 방위성은 급하게 영국을 찾아갔는데, 그 이유는 공동 전투기 개발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국 국방 싱크탱크에서도 향후 5년 내에 유럽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세계 경제가 완전히 침체될 것이기 때문에 차세대 전투기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선 후보는 미국 내에서도 잠재적으로 6세대 전투기 개발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미국 내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유럽이 어떻게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보다 신중해져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영국은 차기 전투기 개발을 위해 당초 2025년까지 20억 파운드 하나 3조 5,800억 원을 투자하고, 전체적으로 120억 파운드 하나 약 22조 5,300억 원을 지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영국 총선에서 집권 보수당이 참패, 정권 교체가 되면서 이 돈을 줄 수가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 등 현지 언론은 일본과 이탈리아의 협력을 통해 영국의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려는 프로그램이 위기에 처했다면서, 집권 노동당이 전투기 개발에 자금을 할당하는 것이 러시아의 위협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전 보수당 국방 관계자도 이 프로젝트가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10년 안에 나토를 군사적으로 시험하려는 시도를 막아야 하는데, 여기서 지금 10년간 육군 장비 조달에 투자할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일본은 5세도 아닌 6세대를 개발한다고 큰소리쳤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기술력이 뛰어난 영국과 손을 잡아 공동 개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금 믿었던 영국이 정권 교체 후 이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면서 일본은 지금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본에서는 영국이 개발을 포기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며 충격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산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고, 한국의 기술력을 도입한다면 일본의 기술력이 10년은 향상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꼭 독자 개발을 고집할 필요가 없으며 한국의 전투기를 구입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과 이탈리아 두 개국 공동 개발을 검토해야 한다며, 항상 말이 많았는데 진짜 배제하려고 한다는 충격적이다. 영국은 국제사회에서 신용이 없다. 유럽과 동아시아 연대란 그 정도일 뿐이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단독으로 전투기를 만드는 시대는 끝났지만 상대를 잘못 골랐다며, 전후 80년 동안 일본이 개발한 전투기는 F1뿐이며 F2는 사실상 F16의 개량일 뿐 개발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현실을 인지했습니다. 그런데 고도의 전투기 개발 실력이 없는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원래 낮았다며, 까딱하면 미쓰비시 중공업의 소형 여객기처럼 주저앉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비쳤습니다. 더 나아가 중요한 학술적 차원의 항공공학 기반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다양한 에어쇼와 전시회에 KF-21 전투기가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많은 국가들의 구매 목록에 KF-21 전투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국,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일본은 영국이 빠진다면 애당초 들어오길 희망했던 사우디를 다시 넣는 것이 어떠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이러한 전투기 개발 난항을 비웃으며 대한민국 KF-21 전투기 공동개발에 대한 거대한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사우디가 GCAP에 가입하려 할 때 결사반대했던 일본은 영국에게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되었고, 뒤늦게 사우디에게 제안한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는 개발이 무너질 위기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사우디가 간절해진 GCAP이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6세대 전투기 위성을 패키지고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 고위 관계자는 사우디 차세대 중형 위성에 대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은 성능 개량 용 공동 연구 개발하는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와의 KF-21 6세대 공동 개발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해부터 보도되었지만 이번에 중요 위성까지 포함돼 보도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과 사우디의 6세대 전투기 개발이 더욱 공고해지는 듯했는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사우디와 6세대 전투기 공동 연구 개발을 진행할 때 전투기 시스템을 연결하는 차세대 네트워크, 6세대 이동통신 기술이 적용된 군용 위성을 연구 개발을 진행하여 앞으로 사우디에게 위성 약 200기를 판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6세대 전투기뿐만 아니라 위성 개발과 판매 계획까지 알려지자 전투기 개발에 일본은 이에 안달이 났습니다. 현재 산출된 6세대 전투기 개발 비용은 무려 22조 원 가량이 될 것이며, 이러한 천문학적 비용은 모든 나라들이 6세대 전투기를 섣불리 개발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엄청난 비용이 드는 6세대 전투기 개발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중동의 석유부국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요를 먼저 파악한 것입니다. 그 결과 중동 국가의 신세대 항공기 공동 개발을 제안할 수 있었으며,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KF-21 블록3 또는 6세대 항공기의 장점인 낮은 비용, 낮은 이용, 빠른 생산 시작을 제안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려면 연구와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자금이 가장 중요한데, 한국은 이를 사우디에서 충당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까지도 현재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 자금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와의 과거 관계를 교훈 삼아 더 이상 인도네시아와 추가적인 개발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재빨리 현금이 많은 석유부국들과 손을 잡고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6세대 전투기 개발을 가장 늦게 시작한 한국이 오히려 개발을 가장 빠르게 마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영국이 오히려 한국에게 관심을 보이며 협력을 진행하자고 언급하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원하는 사우디와 영국 모두 대한민국의 전투기 기술력에 손을 내미는 것이죠. 한국 방산이 지상 전력뿐만 아니라 항공전력 부분에서도 놀라운 강세를 보이자 얼마 전 미국 CNN은 한국이 4.5세대 KF-21 보라매를 선보이며 글로벌 초음속 전투기 제조 엘리트 그룹에 합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한국산 전투기의 놀라운 가동률과 가격 경쟁력은 미국산 F-35 전투기를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한국산 전투기의 수출 잠재력은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대한민국 전투기 국산화 비율이었는데요. 현재 70%가량 국산화된 대한민국 KF-21 전투기는 한국이 항공기 생산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괄목할 만한 성과라며, 한국은 자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를 출시해 군사항공 거인의 독점적 클럽에 합류하고 최고의 수출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희망하는 60억 달러 규모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CNN은 한국의 군사력이 빠르게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국방 뉴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